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현지 기상 악화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17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바퀴와 동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부원장이 받은 6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는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증거인멸, 물타기 시도라며 재차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지자체가 보증한 어음 결제는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또 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당국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SPC그룹 식품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되겠고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밤새 창문 잘 닫고 주무셨습니까? 다시 날이 추워졌습니다. 동해안엔 내일 새벽까지 비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5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7도, 대전은 5.8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여객기는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를 벗어나 숲풀 사이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여객기에서 긴급 대피한 승객들은 활주로 밖으로 나와 있고 현지 경찰 차량도 도착해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 필리핀 세부를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대한항공 KE631편. 25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중형 여객기로 사고 당시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필리핀 세부공항 인근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이퍼를 제일 강하게 작동을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였고요. 순식간에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급 많이 쏟아졌어요. 여객기는 악천후 속에서 두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활주로를 벗어나며 몸체가 기울어져 비정상적으로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필리핀 세부공항의 이착륙은 모두 중단됐고
다른 여객기들은 마닐라 등 대체공항으로 우회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통해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에 세부로 대체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김 부원장이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돈을 받았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첫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직 관리용으로 자금을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만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수사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이 대표의 지시, 묵인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모두 현금인 만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진술이나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검찰 간부와 얘기가 됐으니 병원으로 가라.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검찰과의 유착이겠죠.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간부로 지목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면식도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압수수색 다음 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에게 입원을 종용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밝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정 실장이 검찰 고위 간부와 이야기가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검찰 간부로 지목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10월 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수사팀과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 뉴스 돋보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민경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 기자, 지금 이 수사가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이 유 전 본부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파장이 좀 큰데 사실상 추가 폭로까지 지금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 폭로로 담길까요? 네, 저희가 앞서서 유 전 본부장의 육성 인터뷰를 단독으로 공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야당에서 주장한 검찰 회유서를 부인하면서 또다시 뭔가를 폭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받는 게 맞잖아요.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외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이라고 불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사업, 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도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모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의혹들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태니까 유 전 본부장이 근무한 횟수가 무려 8년입니다. 예. 공교롭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부터 함께했고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뤄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우면서 이 대표 산하의 기관 업무 진행 과정을 충분히 볼 위치에 있었다, 이런 해석인데요. 네네.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전면 부인을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법원에서 결국 날 텐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까? 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 대표 주장대로 유 전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대표는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모두 벗어나죠. 다만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둔갑시킨 거라면 법원이 김웅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은데요. 따라서 현재로선 이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반대로 이 대표가 이를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론 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인데요. 검찰은 일단 돈을 전달하며 당시 남욱 변호사가 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통신 기록 같은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증명력이 높아진다고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도 5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파장도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요.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 실장은 아까 말씀하신 보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MBN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2014년 그 시점을 놓고 공소시효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운용, 관리 등은 김용 부원장이 담당한 만큼 정 실장은 대선 자금 수사보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로 성남지청에 먼저 소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대형 폭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희로서도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신감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네. 또한 이 대표는 빠진 채 자신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별 비리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거든요. 월요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유 전 본부장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오늘도 법원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는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조작 수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정연설을 내걸고 문제 삼은 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입니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조작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특검은 시정연설과 연계짓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구체적인 시정연설 보이콧 방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는 증거인멸 시도 물타기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만약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 여부에 따라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민주당을 향해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게 아닌 국회의 책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SNS에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쯤에서 그만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엔 여당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10시부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불러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퇴진론이 하나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일치 단결에 싸우자며 각오를 다졌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중하라며 이 대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김용 부원장에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퇴진론이 불거지는 상황. 공개적으로 이 대표 퇴진론을 밝힌 건 김혜영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그만하면 됐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시라며 글을 올렸는데 기회주의자, 부역자라는 역풍과 제명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이 대표 당권 도전을 반대했던 오선 중진 서른 의원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퇴진론이 계속 제기되자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단호하게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재와 공안 통치, 야당 탄압에 골몰할수록 국론은 분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와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우면서 지도부 역시 당내 여러 목소리가 분란을 가져온다며 의원들에게 자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는 일방일 뿐입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내에서 당장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모아질 가능성은 적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면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재한입니다.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나타내는 새 상징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한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지 166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홈페이지에 일명 사이다라는 사실 확인 코너를 만들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북한 상선이 침범했습니다.
상선은 우리 군함정이 경고방송과 위협 사격을 하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우리 측 함정이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방사포 10발을 쏘아 위협했습니다. 강원도가 빚 보증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버렸습니다. 돈맥 경화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어음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채무보증 미이행으로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은 그야말로 돈맥 경화로 빠져들었습니다. 최고 신용 등급인 AAA 회사채는 물론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공사채조차 채권 발행에 실패할 정도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AAA도 디폴트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강원도가 보여줬잖아요. 사업성이 높은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업비 7천억 원 조달에 실패하자 건설사들도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똥은 증권사와 건설사를 넘어 자금 유동성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까지 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확실하게 나서야 될 텐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사안 발행도 안 되고 신규 발행도 안 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50조 원이 넘는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소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자금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50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결정했죠. 당장 오늘부터 채권 안정펀드를 가동해 1조 6천억 원의 회사채를 사들입니다.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건데 문제점은 없는지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28일 강원도가 2,0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원도에 지급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난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보증을 선 지자체 채권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일반 회사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면서 채권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기업 부담이 높아지고 갑자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택한 건 50조 원 규모의 돈을 풀어서 회사채를 사줌으로써 기업에 돈이 돌게 하는 겁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 20조 원,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에 16조 원, 증권사 지원에 3조 원이 투입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채권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급한 회사채와 어음을 매수합니다. 정부가 선제적인 자금 수혈에 나선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로 깨진 채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SPC그룹의 빵 만드는 공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샤니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에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SPC그룹 회장이 머리를 숙인 지 정확히 이틀 만이죠. 사과는 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샤니 제빵 공장입니다.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오른쪽 검지가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는지. 현재는 확인 중인데. 해당 작업자는 빵 상자를 검수하는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올라가 있어 이를 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가락을 떼려고 했는데 플라스틱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이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고 당시 2인 1조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안전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라인의 작업을 모두 중단한 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사망자는 안타깝게도 1명 더 늘어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10명이 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안성의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4층 일부가 무너져 5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현장입니다. 2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국인 여성 근로자 1명이 결국 어제 아침 숨져 이번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50여 명으로 이번 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둔 현장 소장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약 4시간 전 무너진 4층을 떠받친 철로 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사고에 대해 어떠한 과실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공사를 맡았던 안창규 시공사 대표는 현장을 찾아와 사과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에서 고래 회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생선살이 들어간 버거를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데요. 업체 측은 사진으로 볼 때 고래 회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검출기로 이물질을 식별해 제거하고 있지만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60도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인체에는 무해한데 해당 제품은 71도로 가열 판매하고 있다는군요.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간 남성 4시 모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대 안팎의 친구 사이로 지난 9일 실종된 지 2주 만에 오클라호마주 인근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가족들은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에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약 조직 연루설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나간 자전거나 흉기 등도 아직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파워레인저가 나타나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했습니다. 알록달록 어린이들의 영웅 파워레인저 옷을 입은 이들. 실은 한 일본 음식점의 직원들인데요. 사건은 이들이 파워레인저 복장을 하는 이벤트를 시작한 첫날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도와달라며 가게 안에 황급히 들어왔고 뒤따라 들어온 괴한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직원들은 남성을 저지하고 여성을 대피시키는 한편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을 인계했습니다. 다친 직원도 없었고 구금된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식당 측은 당시에 무서웠지만 힘을 합쳐 손님과 점원들을 지켜낸 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다 평화롭게 대처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 교묘하게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에서 인터넷 복권을 모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가맹 점수가 70개가 넘고 최근 한 달 사이 베팅된 금액이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굳게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사무실 안에는 모니터마다 게임 화면이 띄어져 있고 가방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여기 돈 여기 다 있어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원 1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도권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가맹점만 70여 개에 달합니다. 일당은 이곳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맹점주들을 불러 게임장에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주들은 주택과 상가 건물에 간판을 달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게임장에서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를 통한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나 그 합을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으로 로또와 유사합니다. 정식 영업을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워볼은 1일 구매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가 파워볼은 배팅 금액의 한도가 무제한으로 24시간 영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사행심을 조장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불법 파워볼에 약 56억 원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한 일당 중 7명을 구속시킨 경찰은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 제작자 등 공범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코로나 재유행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평소 같으면 차들로 복잡해야 할 스페인 마드리드의 도심 한복판이 양떼로 뒤덮였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방울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는데요. 전통을 유지하려는 축제라네요. 양떼들이 마드리드 광장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양떼를 지켜보고 건물 위에서도 내려다보는데요. 1994년부터 시작돼 매년 10월 개최되는 스페인 전통 양떼 축제. 양떼를 이끄는 양치기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민요를 연주하면서 춤을 춥니다. 양치기들이 겨울철 방목을 위해 스페인 북부에서 따뜻한 남쪽 목초지로 양떼를 몰던 수백 년에 걸친 전통을 재현한 건데요. 교통체증에 익숙한 도시 아이들은 동물을 눈앞에서 마음껏 볼 수 있었다네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좀비들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쓰고 무섭게 변장한 사람들은 위협적인 연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뜻은 마냥 무섭기만 한 건 아니라네요.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좀비 걷기 대회가 열린 건데요. 이 걷기 대회는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인권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염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데요. 관용과 통합 그리고 차별 없는 가치를 바탕으로 감염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겁니다. 좀비 걷기 대회는 2001년 미국 세크라멘토에서 시작돼 뉴욕과 부에노스아이레스,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네요. 홍콩에서 특별한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홍콩의 상징인 빅토리아 항구를 가로지르는 대회인데요. 이런 경험은 홍콩 사람들에게도 남다른 경험이라네요. 이곳은 홍콩 빅토리아 항구. 다양한 사람들이 줄지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에 맞춰 일제히 힘을 다해 헤엄칩니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선수들은 1km 거리를 수영했습니다. 남자분은 14분대, 여자분은 15분대의 우승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자는 1,5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절반 규모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겐 일생에 한 번뿐인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된 뒤 차기 중국 최고 지도부가 공개됐습니다. 시 주석의 측근이 싹쓸이하면서 사실상 시진핑 1인 천하가 시작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이끌 최고 지도부가 기자회견장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입장합니다. 그리로 리창과 자오러지 왕훈이, 차이치 딩실상 리시 등 6명의 상무위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을 비롯해 차이치 딩실상 리시는 시자진으로 불리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새롭게 최고 지도부에 진출했습니다. 입장 순서로 밀어봤을 때 2인자로 등극한 리창은 내년 3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恪尽职守，勤勉工作，绝不辜负党和人民重托。 최고 지도부 7명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며 사실상 1인 천하의 시작을 알린 시 주석.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년임에 성공한 데다 독보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최소 15년 이상의 초장기 집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외신들도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절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시베리아 동부 주택가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1번째 비전투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이르쿠츠크. 주택가에서 치솟는 화염이 포착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가 2층짜리 주택에 추락한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무기를 실치하는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비행 훈련 중이던 수호이 34 전투기가 러시아 남부 소재 아파트에 추락해 1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 간의 연쇄 통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핵위협 속에 이뤄진 통화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방사성 물질을 담은 재래식 폭탄, 일명 더티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핵을 쓸 수 있는 건 오직 러시아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Росія телефонує і розказує, що нібито Україна щось готує, то це означає одне: Росія вже все це підготувала. 쇼이구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일본 기업이 내야 할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금을 한국재단이 내도록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교도통신은 연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선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예 전셋값이 더 높은 곳도 있어 깡통 전세에 대한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저층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입니다. 이곳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2%로 전월 대비 6.6%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집값은 3달 연속 떨어졌는데 지난달보다 낙폭도 3배 넘게 커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가까워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커졌습니다. 거의 이제 매매가와 거의 비슷한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매매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제 그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지방에선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높은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와 경북 구미,
경기, 이천 등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운데 서울 중구는 전세가율이 무려 16%포인트 치솟아 78.6%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 전세 피해도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프로배구가 주말 개막한 가운데 여자부 우승 후보로 꼽히는 GS칼텍스가 첫 판을 가볍게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모마와 강소휘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포츠 소식 구경호 기자입니다. GS칼텍스의 외국인 선수 모마와 부상에서 돌아온 강소휘의 공격이 거침이 없자 IBK 기업은행이 범실과 함께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할 때 정신 차리고 하라니까. 이야기했잖아. 이야기한 거 그걸 지켜라니까. GS칼텍스는 빈틈도 없어서 강소휘의 언더핸드 토스를 모마가 마무리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상대팀 김호철 감독이 엄지를 치켜들 정도였습니다. 컵대회 우승팀 GS칼텍스는 시즌 첫 경기를 1시간 31분 만에 3대0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며 우승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를 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모두 다 같이 좋은, 재밌고 즐거운 시즌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부 다크호스로 꼽히는 한국전력은 OK금융그룹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타이스와 서재덕, 좌우 쌍포는 28점을 합작했고 임성진은 블로킹만 4개를 성공하는 등 11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서울 삼성이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81대 70으로 꺾고 홈 14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2승 2패를 기록한 삼성은 원주 DB, 전주 KCC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국 아트라스 BX의 김종겸 선수가 어제 열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 8라운드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4위를 기록했지만 누적 포인트 106점을 획득해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김재현 선수를 단 1점 차로 따돌리고 2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다인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김종겸은 팀원과 타이어 제조사가 하나가 돼 만든 챔피언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7개월간의 올해 일정을 모두 마친 슈퍼레이스는 내년 4월 새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일명 한바식당을 운영했는데 금품을 제공한 한바비리 사건의 당사자 건설 현장 인부들이 이용하는 한바집을 둘러싼 비리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건설 현장 근처에서 한바식당이란 간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바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잘 몰랐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한바식당은 인분들의 숙소를 뜻하는 일본어 한바에서 유래된 말로 건설공사 현장 등에 임시로 지어놓은 식당을 말합니다. 일본어에서 온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말처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한바는 현장 식당이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이 이용하는 현장 식당을 둘러싼 비리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어떤가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일본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바 식당 대신 현장 식당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8도, 대전 6.1도, 대구는 8.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 13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더 춥겠고요. 이번 한 주도 내륙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을철 불청객, 안구 건조증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적정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시고 하루에 3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는 중간중간 화면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응시하면서 안구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